자, 그래서 이 독소조항을 개정하자, 삭제하자라고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죠. 안 들어줘. 그러면 일방적인 해제를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냥 시공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어. 잘못 없는 건 아니죠. 독소조항 삭제하자고 했는데 안 바꿔주니까. 독소조항 삭제하자고 했는데 안 바꿔주니까. 그래서 일방적인 해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 민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673조 보면 아파트를 다 짓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여기 이 말에서 손해는 배상해야 돼. 손해는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럼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우리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위약금 약정이 없어요. 그러면 시공자, 너 그냥 잘라버려, 이렇게. 독소조항 삭제 안 해? 아이, 그럼 해제. 그러면 시공자가 입은 손해는 뭘까요? 어떻게 입증하냐고, 걔네들은 또. 자, 지금 일단 그들이 말하는 가계약 단계에서 해제했다고 칩시다. 가계약 단계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대충 써놓은 그 가계약을 가지고 자기들이 손해를 입증해야 돼요. 그죠? 그럼 입증이 안 되지.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런 본계약까지 체결했어. 그럼 이제 상세하죠? 그러면 그 본계약에서 자기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하려면 어떤 꼴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원가가 다 하나부터 다 공개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그 회사는 이미 자기가 원가를 공개했으니까, 이 정도 규모의 이렇게 계약하면 시공자 이익이 얼마다. 우리 조합원들이 다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시공자는 그거 이상을 앞으로 이제 입찰 제한을, 사업 참여 제한을 못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공자가 소송이 어렵습니다. 시공자가 소송이 잘 안 들어옵니다. 안 합니다, 이거 잘.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분제, 확정 지분제. 지분제는 상관이 없죠. 왜냐, 이미 약속에서 도급제는 소송 안 들어옵니다. 지분제는 들어옵니다. 이미 지분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입증 안 해도 되니까, 지분이. 그 다음에 우임계약.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게 보면 대부분 우임계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는 거. 뭐 자동차, 뭐 지하철을 탄다, 뭐 고래 기차를 탄다, 항공기를 탄다, 모든 게 사실은 다 우임계약입니다. 우임계약. 그 우임계약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뭐 변호사를 또는 어디 입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변호사 선임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내가 이 변호사 선임했는데 마음에 다른 좋은 변호사가 내가 발견해서,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단 무슨 얘기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하면 역시 손해는 배상해야 돼. 뭐 쉬운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을 이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그 맞춰서 소장도 다 썼어. 연구해서 소장도 다 써서 시간도. 그런데 당신 이제 나 안 할래, 당신하고. 이러면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는 내가 이제 변호사 선임비 돌려달라고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자,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변호사 아무것도 아직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저 사람 연구도 안 했고, 내가 그냥 돈 주고. 대부분 보면 내가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오면 막 그때서야 얘기해, 이제 아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 변호사, 그러면 야, 이 사람이 훌륭한데. 그러면 이제 막 당황하시는데, 그때는 변호사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가서 돈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임계약은 다 이렇게 법조문으로 해제하죠. 그 사람은 잘못 없어도. 단, 이 우임계약은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그래서 거기다가 이 법조문으로 해제 못한다라고 써버리면 이건 작동을 안 해요, 요거는. 근데 도급계약은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단 손해만 배상해주면 되는데,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시공자는 소송이 못 들어온다. 왜냐? 원가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럼 위약금 약정을 제가 두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위약금 약정을 두면 이 조항으로 조합이 해제하면 그 위약금을 물어줘야 돼요. 약정한 돈을. 보통 10% 하죠. 공사대금의 10%. 또 우리 부동산 사고 팔 때 매매대금의 10%가 위약금으로 약정됩니다. 그건 보통 그런데 그러면 변호사는 해제 아니 조합은 시공사 잘못 없으면 해제 안 합니다. 왜 해요? 그죠? 조합은 안 해요. 시공사 해제. 일방적으로 왜 하겠어? 잘못이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조합 관계자나 조합원들이 계시다면 아까 같은 이런 독소조항 이걸 삭제를 요구하고 안 하면 이 조문에 이거에서 해제를 검토해봐라. 이 일방적인 해제를 검토해서 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못 들어온다. 만약에 들어와도 쉽지 않다. 만약에 들어와도 쉽지 않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연대보증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연대보증 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할 수 없이 한다 그러면 요 문구. 구역 내 재산으로 한다. 구역 내 재산. 임원으로 재직 시만. 또 조합이 잘못했을 때만 내가 책임진다. 요렇게 요즘은 이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구역 내 재산. 구역 내에 나의 재산으로만 연대보증 책임을 지겠다. 이 뜻은 무슨 얘기예요? 내 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요것만 가지고 책임지게요. 다른 구역 바깥에 있는 뭐 토지라든지 아파트 이거는 책임 안 진다는 거죠. 구역 내 재산으로만 책임지겠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연대보증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제 바로 후속 조치를 해야죠. 이제 연대보증을 하시고 나면 이제 좀 예를 들어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뭐 거기 만약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대출이 한 10억 설정돼 있으면 시공자 가압류 안 합니다. 해봤자 소용 없으니까요. 이렇게 연대보증은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재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 마감재 전쟁을 여기도 이제 신문 기사 보면 여러분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이게 이제 모델하우스 자재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돼요. 이 모델하우스에 적용돼 이게 가구입니다. 가구. 마감재가 대부분 두 가지가 마감재죠. 가구와 전자제품. 이게 이제 마감재 대부분인데 이 가구가 실제 납품이 안 된대. 그래서 32% 실제 모델하우스에 있던 가구가 본 시공, 아파트에 시공되는 확률은 32%밖에 안 된답니다. 이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정말로 충격적인 얘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봐. 불량 철강제가 건설 현장에 가득하대요. 가득하대. 더 웃긴 거 법원 공사도 자재를 빼돌려요. 응? 법원 공사도. 근데 여러분 아파트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마감재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꼭 이 마감재 전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마감재에 대한 이제 오해와 진실이 뭐냐? 이제 우리 공사를 이렇게 나눠보면 이제 공사를 나눠보면 저도 뭐 이제 네이버나 뭐 다음에 쳐보면 나오는데 아산 지중해 마을이라고 치면 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관여했던 현장인데요. 계약부터 시작해서 주민 설득까지 전부 다 제가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마감재 전쟁은 뭐 저희는 뭐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공사를 나눠보면 처음에 토목 공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공사, 그 다음에 배관 설비 공사, 그 다음에 마감, 그 다음에 조경 이렇게 나눠봅니다. 이 공사 중에 이렇게 5가지를 치면 이 중에 마감 공사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0%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렇게 씁니다. 유럽풍 실내 마감, 뭐 원목 마루형 거실 바닥 최고급 자재 사용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써요. 아무 의미 없죠, 그죠? 무슨 의미가 있어, 그까짓 거. 그래서 그거 안 쓰면 어떡할 건데. 그 다음에 국산인지 수입자는 이것도 기재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일부 마감재는 시공자가 아예 직거래를 해서 가격도 확인이 안 돼요. 가격도 확인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싱크대나 붙박이장, 뭐 타일, 이것도 특판용 가구로 발주를 해버리면 우리가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를 남겨 먹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럼 마감재 전쟁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집을 짓든 하다못해 이런 사업을 하든 설계, 건축사가 진짜 건축사한테 건축사 용역비는 깎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다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건축사님이 딱 특정을 하면 돼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주방 상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방이 상판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뭐 천연 대리석 상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국산인지 뭔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하여튼 찝어야 돼. 제품명을. 예를 들어서 한화 거면 한화 거, LG 거면 LG 거 이렇게. 그다음에 남바 번호도 딱 매겨 놓아야지 딴소리를 못 합니다. 매겨 놔야지 딴소리를 못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감재 계약을 할 때 전자제품은 그렇게 특정해 놓으면 안 돼요. 전자제품은. 왜냐면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전자제품은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대 냉장고 뭐 그렇게만 해놓고 이제 보통 아파트 이제 리모델링이나 아파트 질 때 보통 2, 3년 걸리니까 최종적으로 그 마감 공사를 할 때 그때 300만 원짜리 냉장고 고르시면 되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마감재 전쟁을 승리하려면 조합원이 단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 특정 또는 전자제품 금액으로 계약하고 그다음에 자재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자재 검사를 철저히. 국토교통부가 만들어 놓은 표준 도급 계약서에도 이 자재 검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자재 검사를 뭐 간단히만 뭐 오늘은 시간에 제가 쫓기지 않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건 뭐 제 친형 얘기입니다. 제 친형이 대한민국 굴지의 레미콘 회사의 그 품질 관리 실장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레미콘은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자연산 강모래가 거의 없습니다. 자연산 강모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씁니다. 파쇄, 혼합골재라고 합니다. 돌을 깨서 만든 인공 모래 아니면 그 바닷모래 이 두 가지를 쓰는데 물론 뭐 최근에 4대강 사업하면서 자연산 강모래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공골재, 혼합골재는 강도가 중요한 거죠. 그 강도. 그 다음에 바닷모래는 얼마큼 몇 번 세척을 했느냐, 염분이 얼마큼 남아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 현장 소장이 우리 보낸 레미콘 차를 그대로 정문에서 잡아서 품질 관리 기관으로 직행해가지고 해봤더니 안 맞는 거야. 하필이면 그 레미콘 차가. 그래서 야 이미 기초 많이 타설했는데 다 뜯으란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뭐 그럼 승부를 봐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 그 해결 과정은 뭐 제가 여기서 유튜브로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 다음부터 그 현장은 형이 정말로 신경 써서 레미콘 보냈어요. 또 그럴까봐. 또 검사할까봐. 완전히. 그러니까 검사를 그렇게 철저히 하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리를 감독하라. 뭐 제가 대한민국 감리 하시는 분들을 뭐 제가 비호하거나 뭐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사실 감리 하시는 그 비용이 설계 비용보다도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물론 감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시공자와 밀접하게 대화도 해야 되고 밀접하게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뭐 극히 일부 제가 진짜 이건 실제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아니 감리가 투잡을 해요. 심지어 어떤 재건축 조합의 추진위원장도 하십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죠? 아니, 감리가 현장에 있어야지 어떻게 투잡을 뛰냐고.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감리를 감독하라. 그래서 한 명 붙여가지고 맨날 그 인건비 뭐 얼마 하겠어요. 그냥 그 감독만 아침에 출근하면 그 감리만 쫓아다니라. 이거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미 설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서울시는 시공자를 뽑습니다. 그러고 나면 꼭 그 시공자가 무슨 얘기를 조합원들한테 하냐면 대안 설계라고 해요. 뭐 특화 설계, 혁신 설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제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대안 설계, 혁신 설계, 특화 설계는 조합원들 보고 돈 더 내라 그 뜻입니다. 대안 설계, 혁신, 특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뭐 왜?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설계는 설계자가 하는 거지 무슨 시공자가 뭐 특화를 하고 혁신을 합니까? 물론 그들만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회사, 뭐 S회사 이 회사만의 특별한 그런 건 있겠죠. 왜냐하면 특허를 내놓은 게 있으니까 그 특허 때문에 그런 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하면 이걸로 인한 비용은 전부 시공자가 알아서 책임져라. 우리한테 부담시키지 마라. 그래서 서울시 정비사업은 이거 하면 이제 돈 시공자가 돼야 됩니다.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떠넘길 수 없도록 서울시는 만들어놨어. 그건 정비사업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리모델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리모델링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턴키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부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골조를 다 유지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장 소장이 가장 중요하다. 현장 소장이 여기 보면 이제 자 세계일보 조폭 뺨치는 갑질 병폐 기업 윤리 어디로 갔나 해서 이 회사의 임직원 11명은 하청업체를 상대로 4년 동안 6억이 넘는 돈을 뜯어냈다. 이렇게 뜯어내면 하청업체는 어떻게 할까요? 그 뜯기고 말까요? 뜯기고 말까 과연?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부실자재를 납품하든가. 그리고 얘들은 눈 감아주는 거죠. 그죠? 눈 감아.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도급순위 1등부터 보통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등부터 10등 내에 회사가 옵니다. 물론 이제 땡땡 회사는 저 밑에지만 대한민국에서 리모델링에서 최고의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잖아요. 지금 뭐 저 밑에 도급 순위는 밑에 있지만 어쨌든 땡땡 회사, 뭐 SS 회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참 뭐 어떤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어요. 시공하는데 다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잘한다. 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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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잘한다. 그런데 다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장 소장. 이 현장 소장이 이렇게 부패한 사람은 다 부패한 하청업체 하청업체만 데릴 거예요. 여러분들 시공자는 망치 하나 안 갖고 얘네들 대부회사입니다. 대부회사 시공자는 실질적으로. 현장 소장 망치 하나 안 들고 옵니다. 전부 다 줍니다. 전부. 하도급 줍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이 청렴한 사람이면 그 밑에 전부 청렴한 하청업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품질은 절대적으로 현장 소장이 좌우한다. 그래서 입찰제친서에 현장 소장 추천권을 좀 기재하고 또 매년 그럼 어떻게 우수한 현장 소장을 찾을 거냐? 매년 우수 아파트 선정을 합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에서.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정말 그 현장 누구냐? 그럼 그 사람 감사표 받은 현장 소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좀 우리 현장에 좀 투입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시공자는 뭐라고 하느냐? 그건 내정 간섭이다 얘기합니다. 내정 간섭. 내정 간섭 좀 하면 어때요? 현장 소장 자기 회사 직원 중에 우리가 좀 고른다는데 그러면 안 뽑으면 돼. 그 회사. 입찰 지침서에 넣어버려. 현장 소장 추천하겠다 우리가. 그거 거부하면 자격 박탈하고 나중에 계약 해제한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약금은 아까 말씀 많이 드렸어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건 진짜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얘기 드렸죠? 손해배상의 예정, 위약금, 위약벌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같은 말입니다. 이건 손해배상 예정, 위약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손해를 내가 다 법률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를 일일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입증을 해야 돼? 어떻게 입증을 할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아까 부동산 사고 팔았는데, 매수인이 돈 안 내서 해지했는데, 내가 1억 아까 이제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몰수한다고 그랬죠? 그거 없으면 내가 무슨 손해가 있어요? 입증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거 있고 없고가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약서에 이 위약금 약정을 할지 말지, 내가 만약에 강자고 나는 계약을 뭐 내가 위배할 것 같아. 그러면 위약금 약정을 빼야 되겠죠. 그죠? 나는 절대로 이 계약 지킬 거야 하면 위약금 약정 넣어야죠. 상대한테 우겨서. 넣어야죠. 그리고 제발 좀 우리 중개사님들은 거기다 넣지 마시고 밑으로 좀 빼셔야 돼요. 특이하게 다. 그리고 그럼 위약벌하고 위약금 차이는 뭐냐? 위약금은 너무 많으면 판사님이 감액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약벌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판사님이 감액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약서에다가 위약벌이란 단어를 넣고 오면 얼굴 한번 다시 보시고, 이분은 이 계약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아주 신의에 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든 이건 뭐 계약이라고 하면 완전히 범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위약금 약정, 위약벌 약정을 할지 말지를 계약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넣을지 말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내가 헤어질지, 해제 조항, 어떤 사정이 생기면 내가 헤어질 거냐, 요 해제 조항,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위약금 약정을 할지 말지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왔는데요. 리모델링의 조합의 주요 분쟁 사례를 보면 조합 설립을 할 때는 동의율을 갖췄느냐, 그 다음에 동의서에 아까 비용 분담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느냐, 이런 거 좀 잘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쟁 많은 게 당연히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 분쟁이죠. 임원 선임 해임 문제, 임원 선임 해임 문제. 그래서 특히 해임할 때 발의 정족수, 몇 명이 이상이 해야 총회를 소집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10%라고 있습니다. 법에 10%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주택법은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법원 소집 허가 여부,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임원이 내가 싫다, 해임 당하는 거 싫다라고 하면 발의 정족수를 좀 높여야 되겠죠. 높이든가 법원 소집 허가를 얻으라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사임, 요것도 이제 사임도 상식적으로 꼭 좀 알아두실 게, 사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착각을 하는 수가 많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이사가 조합장한테 사표를 뜩 내요. 아니면 사표 안 내고 나 그만둬? 응? 그래서 조합장이 녹음했어. 아니면 이제 다 들었어. 직원들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만둔다는 말은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 저녁에 와서 아니야, 그거 가짜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임은 말하는 순간 이미 사임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말하는 순간 사임 된 겁니다. 그래서 단 내가 그걸 말할 때 조건을 걸으면 돼. 그럼 그 조건이 성취되면 사임이 되는 거죠. 조건이 성취되면. 근데 아무 말 없이 나 사임이야, 나 사표, 그러면 그냥 그 순간 끝이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총회 결의가 무효다, 이런 분쟁이 생기죠. 이때는 이제 소집 절차를 철저히 준수를 좀 조합에서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의사정족수, 의결정수, 이것도 아까 성원 보고를 처음에 회의 열릴 때 하지만 막판에 조합원들이 많이 떠났으면 그 성원 보고를 다시 해서 그 의사정족수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업체 선정, 용역업체 선정에서 많이 싸우죠. 용역업체가 이제 막 로비를 하니까 이 이사님, 저 이사님하고 저 조합은 로비를 하니까, 그래서 경쟁 입찰이 항상 선은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대의원 정족수 부족 문제가 있는데, 이 대의원 이건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대의원 정족수가 법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은 덜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의원을 20명 하기로 했다. 20명 하기로 했다. 규약에. 그러면 이제 한 20명 이상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9명이 된다. 또 18명이 된다. 그럼 대의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규약에다 부족하더라도 20명에서 10표, 11표죠. 11표. 11명이 될 때까지는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약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 대의원의 그 회의도 11표를 얻으면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약을 적어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 분쟁, 공개 정보, 조합원 전압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비회사하고 설계자를 선정을 할 때, 제발 평판조사, 아까 제가 집 한 채 짓고 10년 늑자 그 얘기도 할 때도 평판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발 평판조사 반드시 좀 하십시오. 특히 뭐 이 평판조사를 해보면 망회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이미 실적 내라라고 하고, 그 회사가 직접 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용역 범위, 용역 대금 증액 문제 또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와의 분쟁 가장 많죠. 시공자는 이 공사대금 증액 어떻게든지 저 증액을 요구하니까 여러분들이 도급계약서를 제대로 쓰고, 그 다음에 독소조항 같은 걸 좀 삭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도대체 어디에 내가 투자처를 잡을 거냐? 도대체 어디에 내가 어떤 사업이 리모델링을 하고 어떤 사업은 재건축을 할 거냐? 사실은 재건축이 좋죠. 왜냐하면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니까. 리모델링 사업에 분명히 단점이 존재합니다. 단점. 뭐 가장 눈에 띄는 단점이 뭐냐면, 자, 일단 리모델링을 하면 층간 소음을 이렇게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층고가 낮아지죠. 왜냐하면 거기 또 덧대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을 높이면 당연히 이 개방감이 뚝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일조권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분명히 리모델링에 대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런 단점이 존재하지만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재건축이 죽어도 못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 기준 변천사로 보는 리모델링 아파트인데, 자, 이제 건축 기준이 쭉 바뀌어 옵니다. 건축 기준에 보면 이제 배관 기준, 발코니 기준, 골조, 내진, 주차장, 용적률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용적률 기준, 요거 하나만 봐도 쉬워요. 용적률 기준.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이 70년대, 여기 73년까지는 500%였습니다. 이거 재건축할 수 있나요? 500%짜리 아파트 재건축 못하죠? 또 주차장 기준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미래에 어떤 부분이 이제 그냥 달리 얘기해서 저희 회사의 먹거리는 뭘로 제가 이제 보고 지금 앞으로 10년을 준비하고 있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집합 건물 재건축, 상가 재건축, 집합 건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그러니까 지금 1기 신도시,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서현역, 분당 서현역을, 그리고 역세권입니다. 서현역에서 나와서 한 100m도 안 돼요. 100m도 안 되는 그 상가 건물에 갔더니 정말 50% 이상이 지금 벼 있습니다. 그런 역세권인데도. 이게 진짜 심각하죠. 근데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해서 주상복합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가격이 뛰겠죠. 그죠? 근데 그 상가를 지금 대신 단점이 있어요. 그 상가를 지금 투자하는 임차인이 없다 그러면 미치는 거죠. 왜냐? 임대료는 안 들어오는데 보유세는 내야죠. 보유세만 내면 괜찮아요. 4대 보험 값이 올라갑니다. 4대 보험. 그것도 괜찮아요. 가장 아픈 게 뭐다? 관리비. 아주 미쳐버립니다. 잘 투자하셔야, 잘 하셔야 된다는. 하지만 대박을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박을 칠 수도.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그래서 집합건물 경매 재건축 관리 실무라고 해서 이미 책을 써고 저희 회사 먹거리로 10년 후 앞으로 향후 먹거리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쪽을 눈여겨 이렇게 바라보시면 상가나 그런 집합건물 상가 그런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울역 아니 시청이죠, 시청. 시청에 가면 그 재능 교육 그 건물이 있습니다. 재능 교육 건물이 있어요. 제가 그 건물이 거기 이제 서울시가 예전에 거기 임차를 해서 서울시 교육할 때마다 갔는데 갈 때마다 제가 여기 주차장을 좀 찾아봤어요. 모르겠어요. 주차장을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 주차장 그 건물. 그럼 그 건물은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 하면 어떻게 돼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 그냥 주차장 없이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장 기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 기준. 그래서 어쨌든 이거보다 편한 건 용적률 기준. 그래서 500%.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73년도부터는 300%. 이것도 우리 재건축은 300%가 최대죠? 재건축 용적률은 300%가 최대입니다. 300%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300%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80년도부터 180이었어요, 여기. 85년도까지. 180. 그 다음에 이제 85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250. 그 다음에 90년도부터 여기 한 97, 8년까지는 400%예요. 용적률이. 여기 또 300%. 자, 이 300%짜리, 400%짜리, 250%짜리, 300%짜리, 500%짜리. 이거 재건축 못 합니다. 왜냐? 재건축을 하면 300%가 최대니까 500%짜리는 200%가 나가야 돼요.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리모델링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500%인데 이게 만약에 85평방미터 이하면 40%까지 용적률이 늘어날 수 있어요. 200%가 늘어나는 거죠. 4, 5, 20. 맞죠? 그럼 700%가 되는 거예요. 용적률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85 이하는 30%까지 용적률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재건축은 오히려 줄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 그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인가 이렇게 보면 보통 또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면 200%를 좀 기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200%면. 그런데 뭐 1대1 재건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대1 재건축도. 왜냐면 난 건물값만 새로 내겠다. 건물 새로 짓는데 보통 뭐 평당 요즘 같으면 한 550, 뭐 500에서 600 사이입니다. 그러면 뭐 그냥 쉽게 해서 500으로 치면 내가 지금 뭐 30평 아파트 있다 그러면 1억 5천이면 새 아파트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니죠. 이제 그 도급공사비 말고 또 추가 이런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한 5천 더 들어간다 치면 한 2억 원이면 1대1 재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대1 재건축. 근데 300% 넘는 건 1대1 재건축도 안 돼요. 못 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요 500%, 300%, 250도 저는 어렵다고 봐요. 리모델링 해야 돼. 요 400%. 요 시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다 리모델링밖에 안 돼요. 이렇게 용적률로 딱 봐서 지금 현재 지어진 아파트의 허용 용적률이 몇 프로냐 이것만 딱 보면 죽어도 재건축 못하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합니다. 서울 시내에 또 각 지자체에 수두룩합니다. 리모델링밖에 불과한 거. 그런데 우리는 리모델링에 관심을 지금 덜 기울이고 있죠. 그죠? 리모델링에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죠. 근데 이제는 재건축이 하도 규제가 많으니까 이제 리모델링 시장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얘기고 아예 재건축이 불가한 이런 아파트들은 리모델링밖에 안 된다. 그리고 요즘은 리모델링 공사 기법이 발달해서 정말 리모델링 하면 완전히 새 아파트 버금갑니다. 물론 답답하긴 하죠. 이제 내력벽을 허물어 못하니까 그 공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단점은 있는데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뭐 주식으로 얘기하면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재테크 포트폴리오에 이런 리모델링 사업도 하나 이렇게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한번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왜 10권? 제가 12권 책을 썼는데, 뭐 제가 쓴 책이고요. 이제 요게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은 우리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한다. 요 책에 이제 자세히 들어있고, 의문점이 생기시면 매일 뭐 제가 반드시 답변 드린다라는 약속은 못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약속은, 그런 질문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뭐 조합 임원끼리 싸우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답변 안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질문하실 때 또 뭐 저한테 뭐 아쉬운 소리 하시면서 거꾸로 막 조속히 답변해 주세요 막 이런 거 막, 그러면 신경질 나서 안 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